나에게도 첫사랑은 있었다. 60년도 훨씬 넘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이다. 중학교 시절 친한 친구가 이모님 댁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 댁에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친구를 만나러 갈 때마다 그녀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이종사촌 오빠의 친구라며 늘 오빠라고 불렀고 내가 놀러 갈 때마다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일요일이면 셋이서 유원지 구경도 가끔 다녔다. 그 무렵의 유원지란 요즘과는 사뭇 달랐다. 우리 고유 문화를 말살하려던 일제강점기에서 막 벗어난 직후였기에 제대로 된 유원지는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인 장군도의 벚꽃이나 나루 너머 섬에 있는 딸기밭 정도가 가볼 만한 곳의 전부였다. 비닐하우스가 개발되기 훨씬 이전이라 노지에서 재배하던 딸기밭은 5월 초순이 되어도 사람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서쪽 산자락 깊숙한 곳에 절이 하나 있었으나 그곳은 유원지라기보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다녀오는 곳에 불과했다. 그러는 사이 나는 그녀에게 야릇한 정을 느꼈고 그녀 역시 나를 전보다 특별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서로 첫사랑을 느낀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요즘 10대들처럼 달콤하거나 뜨거운 것은 아니었다. 영상물에 익숙해져가 가치관마저 흐트러진 그런 사랑도 아니었다. 지금 10대들의 사랑을 한마디로 행동하는 사랑이라 한다면 그 시절의 사랑은 간직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랑이었다. 외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모와 그리움으로 서로를 느끼는 것이 전부였다. 전화는 물론 없었다. 마음을 전할 유일한 방법은 메모지나 편지뿐이었는데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메모지를 전하는 것도 아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고 우편물은 가족들에게 들키기 십상해했다. 직접 만나 한적한 곳을 함께 가더라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다. 그런 표현은 아예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순수성이 우리 감정의 발목을 항상 잡고 있었다. 사랑하여도 마음대로 만나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당시의 사랑이었다. 그러던 중 여순 사건을 겪게 되었다. 그녀의 이종 오빠는 반란군 무리에 연루되어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녀 역시 다니던 여중을 그만두고 순천의 학교로 전학을 갔다. 나는 우연히 그녀가 기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토요일이면 여수 집으로 돌아왔다가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순천의 학교로 가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무렵 잠시 학업을 쉬며 순천에 있는 사범학교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학교 친구 한 명과 함께 우리 집에 왔다. 혼자서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잘 아는 곳이었지만 핑계 삼아 친구와 함께 찾아온 것이다. 그녀 역시 내가 많이 보고 싶었을까. 그날 그녀가 가져온 선물은 몇십 년이 흐른 지금도 내 방에 걸려 있다. 석고로 만든 예쁜 벽걸이 소녀상이었다. 그 시절 일기장의 한 대목이 문득 떠오른다. 18의 소녀, 내 영혼이 다하는 날까지 그녀와 함께 내 마스코트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다. 근처에 사는 친구와 함께 올 수 있어서 이전보다 조금은 자유로웠다. 이웃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중에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우리 부모님 역시 같은 생각을 하셨다. 광복 이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뜨거웠다. 너나 할 것 없이 배움에 뛰어들었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사범학교가 생겨났다. 사범학교는 3년 과정의 본과와 1년 과정의 강습과가 있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준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 강습과에 다니고 있었다. 면학에 전념하던 18 소녀의 가슴에는 분명 수많은 꿈이 피어오르고 있었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의 여동생이 전해준 편지에는
차마 언니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간척 농지를 관리하던 회사의 직원이던 그녀의 아버지와 커다란 철선 선단을 운영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한 청년의 아버지가 서로 자녀의 혼약을 맺었다는 것이었다. 요즘 사람들에겐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당시 도서지방에서는 절친한 친구끼리 자녀가 장성하면 결혼시키기로 약속하는 관습이 빈번했다. 하필이면 그녀에게 그런 올가미가 쓰여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외동아들이었던 청년의 부모는 결혼을 서둘렀다. 철퇴를 맞는 기분이었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 된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속수무책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밥상을 앞에 두고도 울컥 눈물이 났고 책을 펼쳐도 그녀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일상은 무심히 흘러갔다. 시간이 흘러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서둘러 결혼도 하게 되었다. 그녀의 동생은 어디서 소식을 들은지 언니를 대신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결혼하면 그녀를 잊을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은 계속되었다.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 이 고통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 역시 그러할 것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더욱 아려왔다. 10년을 기다려도 우연한 재회는 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시집간 그녀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내에게 이 간절한 진실을 털어놓자 아내는 총각 때부터 당신을 그토록 울렸던 그녀를 나도 한번 보고 싶어요 라며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그녀가 사는 곳은 남해 안의 노화도였다. 일제 시절부터 어업 전진기지로 육성되어 작은 항구치고는 전기와 수도시설이 좋았고 상가거리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다. 거리 중간쯤 지붕이 약간 높은 적산가옥이 그녀의 집이었다. 풍문에 듣기로 그녀의 시가는 커다란 선단을 경영하다 해상사고로 가세가 기울고 시아버지는 아편에 손을 대다 돌아가셨다고 한다. 살림은 모두 그녀의 몫이 되었으나 월급쟁이 남편의 힘으로는 지탱하기조차 어렵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럴수록 그녀가 더욱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아내와 함께 그녀를 방문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아내에게는 새 한복과 두루마기를, 나는 새 양복과 외투를 맞추어 입혔다. 그리고 긴 편지를 준비했다. 당시 나는 일기장에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연속물처럼 길게 내려쓰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정성껏 옮겨 담았다. 여수에서 노화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완도를 왕복하는 연락선을 이용해야 했는데 섬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배가 머무는 단 1시간 반뿐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10년의 그리움을 다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터운 편지를 준비했던 것이다. 오전 11시경 노화도에 도착했다. 큰 길가에 자리 잡은 그녀의 집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집 현관문 위에 금텟줄이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녀가 아이를 낳았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엉거주춤 서 있는데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왔다. 그녀를 쏙 빼닮은 아이였다. 아내가 엄마가 아기를 낳았두나 얼마나 되었니? 라고 묻자 아이는 닷새 되었어요 라고 답했다. 아내가 엄마 친구인데 쪽지 하나 전해주겠니? 라며 아이를 보냈다. 나는 근처 지물가게에서 메모지를 구해 간단하게 적었다. 율촌에서 왔습니다. 만나볼 수 없을까요? 잠시 후 아이가 돌아와 들어와도 좋다고 했다. 식모인 듯한 처녀의 안내를 받아 가게에 딸린 방에서 한참을 기다리자 드디어 안쪽 미닫이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인사와 함께 우리에게 다소곳이 반절을 했다. 10년 만의 해우였다. 하지만 반가운 인사 대신 눈물만이 뺨을 적셨다. 산후 닷새밖에 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차마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척했다. 헝클어진 머리와 부은 얼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남편이 총각 시절부터 목매에도 잊지 못하던 여인의 첫 모습이 이러했으니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준비해온 긴 편지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신모 처녀가 차려온 점심을 먹는 동안 그녀는 아이가 보챈다는 전갈에 안방으로 들어갔다. 배 시간이 다가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문을 연 아내는 나중에 배 위에서 이렇게 말해주었다. 배 시간 때문에 가야 한다고 말하려고 문을 여니 그녀가 비스듬히 누워 아기에게 젖을 물린 채 당신이 준 그 긴 편지를 읽고 있더군요. 가게 쪽문 너머로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선착장으로 나왔다.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슬픈 묘별이었다. 황혼은 인생의 종언을 상징한다. 이제 이 나이에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보석 같은 첫사랑의 이야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꺼내놓는다. 이제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싶다. 오래전 그리움은 사라졌지만 그런 추억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헐헐 날려보내려 한다. 마지막 빛이 소멸하기 전 이것만은 꼭 말해두고 싶다. 우리 부부는 결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사는 혼자뿐인 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내와 나는 그런 틈이나 흠을 의식하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왔다. 돌아오는 연락선 안에서 아내가 넌지시 물었다. 이젠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러겠노하 약속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차례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월은 어느새 강물처럼 흘러 나를 이만큼 데려와 놓았다. 친구의 이모댁 마룽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던 그 시절은 지금 생각하면 마치 오래된 흑백 살인 속 인물들처럼 아련하고도 조용히 빛난다. 그 어린 소녀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알 길은 없지만 가끔 바람 부는 날이면 문득 그때의 맑은 눈동자와 발그레한 볼이 떠오른다. 그 기억은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내 마음 한편에 작은 등불처럼 남아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지우지 못한 한 장면을 품고 산다. 나에게는 바로 그 시절 한 소녀의 수줍은 미소가 그러하다. 살아온 날들이 깊어질수록 그 기억은 더 부드럽고 조용히 익어 이제는 지나온 청춘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창문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돌아보면 그것은 짧았으나 분명한 첫사랑이었다. 이제는 이름도 흐릿하고 얼굴마저 희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작은 숨결처럼 살아있다. 그렇게 오래된 기억 하나를 품고 살아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조용한 선물인지도 모르겠다.